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 실전 권리 분석 마스터하기 초급 단계의 세 번째 마지막 날인 경매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차례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3초 만에 하는 방법을 앞선 시간까지 좀 차례대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찰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권리 분석만 다 했다고 끝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경매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 소유자, 즉 경매 당한 사람의 체납 관리비가 있겠죠. 주거용 건물이든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든 이런 체납 관리비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입찰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체납 관리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입찰하기 전에 꼭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낙찰가 유례 함정이라고 해서 감정가만 바라보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목표 낙찰가율을 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정가는 경매를 진행하는 시점 대비해서 약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책정하고 나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 사이에 급격한 가격 변화가 있을 때 감정가가 실제 매각 기일 당시의 감정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매각 기일 그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 목표 낙찰가율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장일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시세 대비 낮기만 한다면 충분히 한 105% 정도 낙찰을 받을 만 하겠죠. 이와 반대로 하락장일 경우에는 감정가가 6개월 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 대비 더 높게 책정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만약 감정가율 대비 한 90%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실제 시세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90%가 아닌 80 몇 % 정도의 입찰을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져야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타 사항인데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위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차례대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체납관리비인데요. 제목은 모르면 당한다입니다. 미납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당연히 경매 물건의 승계자인 낙찰자의 몫이 되겠죠. 하지만 경매 과정에서 미납관리비가 1,000만 원 발생했다고 해서 낙찰자가 과연 1,000만 원을 다 인수해야 될까요? 그 인수 범위는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제가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낙찰자는 전체 체납관리비 중에서 최근 3년치에 해당하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대법원 판례 2001-8677 전원 합의체 판결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시면 위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 여기서는 경매 낙찰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매 낙찰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전유 부분을 제외한 복도, 계단, 입구, 홀 등의 공용 부분 공간으로서 전유 부분 외에 건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달 받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여기 세부 내역을 보시면 세대별로 사용한 전기료라든지 아니면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파트 입주민들 여럿이서 공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몇 동 몇 호 그 특정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비 중에서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파트의 전체적인 시설 유지라든지 보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납부해야 되는 관리비 항목이 있는데요. 이를 공용 관리비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청소비라든지 아니면은 각 동별로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비 아저씨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납부하는 경비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공용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리비 관련해서 실제로 체납관리비를 낙찰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인수하고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은 실제로 제가 직접 낙찰을 받았던 그런 물건이고 2024년 초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을 때 낙찰을 받아서 현재 매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한번 물건 보실게요. 당시에 화성시 봉담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체납 내역을 보시면은 미납관리비가 꽤 상당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570만 원 정도이면은 일반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70만 원 정도면은 어림잡아 보더라도 최소 1년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초보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미납관리비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강성 점유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입찰을 별로 내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해서 경쟁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사전에 실제로 내가 이 570만 원 중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인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인지한 채로 입찰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 법원에 가서 2억 8,100만 원 정도의 입찰 금액을 적어냄으로써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되어 낙찰을 받았던 사례이고요. 당시 시세는 감정가 3억 2천 정도였고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권리 분석이나 기타 처리 과정도 매우 스무스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처리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체납관리비 상세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으셔야겠습니다. 상세 내역이라고 하면은 총 금액이 아니고 그 총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용관리비는 얼마이고 전용관리비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찰자는 최근 3년치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이 최근 3년치 공용 부분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관련 근거나 아파트 관리 규약 이런 내용들을 정독을 해서 나는 최근 3년치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겠다라고 관리사무소와 좀 협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참조 판례는 제가 당시에 관리사무소와 협상을 준비하면서 참조했던 판례이고 이 판례들을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낙찰자는 최근 3년치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만약에 체납 관리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축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이 물건을 좀 처리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관리사무소 측에 발송했던 내용 증명을 캡처해봤습니다. 낙찰자의 체납관리비 승계 범위를 즉 공용 부분 3년치에 해당이 되겠죠.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관리사무소 또한 스스로 제정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시시켜서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당시에 아파트 관리 규약을 읽어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관리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입주민들의 공통재산을 위해서 성실히 관리비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성격의 좀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관리사무소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발송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주눅들게 만들었었고요.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참조 판례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최근 3년치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실제 체납관리비 570만 원이 아닌 결론적으로는 약 200만 원 이하의 체납관리비만 좀 승계하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제가 굳이 다 읽어보지는 않고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입주자는 관리비를 19개월째 연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 규약조 몇 항에 따르면 너네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5번 내용을 보시면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독촉 내용만 좀 보냈을 뿐이고 실제로는 관리 규약 내용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도 체납관리비 상당의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발신인 즉
본인도 점유자 명도와 관련해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너네 사무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납된 체납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기해달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결론적으로 전체 체납관리비 570만 원 중에서 금융 부분이 약 28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관리사무소와 전소유자와의 3자 대면을 통해서 추가 협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제 입장에서는 체납관리비를 150만 원 정도만 승계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사진은 실제 제가 그 당시에 점유자와 즉 전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명도 그리고 체납관리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를 하고 사인까지 받아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경매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인데요. 앞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00%에서 110%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정가 대비 높게 받은 거니까 실패한 낙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하락기였던 23년 4월 전후로 보게 되면은 낙찰가율이 대략 70%, 67%, 72%, 73% 그리고 높으면 80% 정도까지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최근 상승기 또는 상승기 중후반 이라고도 볼 수 있는 26년 4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낙찰가율이 135%, 117%, 113% 정도, 그러니까 113%에서 135% 정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6%는 좀 예외사항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86%라는 낮은 낙찰가에 입찰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왜 같은 서울의 주요 아파트인데 시기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낙찰가율이 7, 80% 정도이고 어쩔 때는 110에서 135까지 형성이 돼 있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상승 그리고 하락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감정평가 시점이 1차 매각일 시점보다 최소 6개월 정도 앞서기 때문에 만약에 그 6개월 사이에 급격한 시세 변화가 발생을 한다면 감정평가 가격이 현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가가 아니고 내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 그 시점의 시세를 파악을 해서 그 시점보다 싸게 사는 것을 우선적인 좀 목표로 둬야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낙찰가율은 다릅니다. 적정 낙찰가율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 않고 시장 상황, 즉 상승기냐 하락기에 따라서 적정 낙찰가율을 산정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00%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실패한 낙찰은 아니다. 얼마든지 10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세보다 수천만 원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 흐름을 읽는 법을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사실 별도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려도 모자란 내용이지만 지금 잠깐이나마 잠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근 지역의 매각 사례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유료 경매 정보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관심 있거나 또는 입찰을 하고자 하는 동네의 주변 아파트들의 매각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67%, 72%, 73%, 80%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대략 나도 내가 입찰을 할 때 67%에서 80% 정도 사이에 낙찰가율을 맞추면 낙찰 확률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별 물건의 컨디션, 여기서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동향이냐 남향이냐 또는 저층이냐 고층이냐 또는 지하철이 가까운 동이냐 아니면 초등학교와 가까운 동이냐,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에 따라서 입찰가를 조정하셔서
입찰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지인입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각 지역별로 여기서는 제가 서울 마포구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큰 흐름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장 강도를 통해서 현재 매매 시세와 또 전세 시장의 시장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매매 시장 강도가 101인데 101인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사가 뜨거운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25년 4월 정도를 기점으로 점점 26년 4월까지 매매 시세 상승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게나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는 아까 그 상승기 때의 낙찰가율처럼 물건마다 100% 이상의 낙찰가율이 기록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KB 부동산 주간 통계인데요. 구글 같은 곳에다가 KB 부동산 주간 통계, 주간 매매 가격 지수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받아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대구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중구, 수성구, 달서구 이렇게 세부 지역별로 나눠서 주차별로 이번 주에는 몇 퍼센트가 올랐고 몇 퍼센트가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지인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시장의 흐름을 캐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시장의 흐름을 늦지 않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것은 지역 중개사 를 활용하는 것이겠고요. 이게 가장 정확하긴 할 텐데 매번 그때마다 모든 중개사 분들을 다 뵐 수는 없을 테니 이 앞선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손품을 먼저 파시고 최종적으로 디테일을 좀 다듬을 때 지역 중개사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경매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라고 해서 세 번째로는 농취증과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농취증은 보통 농업취득 자격 증명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농업취득 자격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경매 입찰자나 또는 토지를 소유하려는 자에게 너가 농업을 실제로 운용할 계획이 있고 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경매 시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라든지 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농취증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전에 농업취득 자격 증명서를 사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해당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농취증을 미리 신청하시면 내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낙찰 후에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은 없겠고요. 참고사항으로 농취증 신청 조건 및 신청 서류 확인 후에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을 한번 보시면은 농취증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내가 농업인인지 비농업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적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취증 신청 시에 같이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인데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것이 있겠고요. 참고로 내가 소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전문적인 농업 경영자구나 라고 나라가 판단을 해서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하시고 향후에 조금 더 경매 고수가 되어서 토지 공부까지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각 후에 농업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낙찰자의 매수 보증금을 몰수하기도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냐? 낙찰 후에 약 일주일이죠. 매각허가 결정 시점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인데요. 제가 24년 5월 달에 토지 경매를 입찰하러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화성에 있는 한 토지였는데 당시에 2등을 해서 폐차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농취증이 나오는지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정부24 통해서 농업경영 농취증을 신청을 했었고요. 당시에 처리 완료까지 되었으나 폐차를 해서 취소 처리 후 환불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최초의 건축 신고를 하고 준공 허가를 받았을 때 제출했던 도면 대비 실제 현황이 달라지는 경우에 위반 건축물로 등록이 됩니다. 건축법 제80조에 관련된 상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초보자 단계에서는 사실 이 건축법 80조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 위반 건축물을 입찰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경각심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건축물 대장의 우측 상단 쪽에 이런 식으로 위반 건축물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24시 또는 그 건축행정 시스템이죠.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위반 건축물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위반 건축물은 보통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나 다가구 또는 상가 같은 곳에서 보통 많이 보입니다. 위반 건축물을 굳이 주인들이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쪼개기, 임대 또는 분양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이 있는데 이 100평을 한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 100평을 4개로 25평씩 4개로 나눠서 4명에게 임대를 주거나 분양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 부동산 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유자들이 이런 편법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을 운영하다가 좀 발각되기는 하는데요. 위반 건축물로 운영을 하다가 공무원에게 발각이 되면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초보자 단계에서는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중수, 고수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이행강제금을 계산을 해서 내가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얻는 월세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또 편법을 운영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실전 권리분석 마스터하기 초급 제 3번째 시간 경매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것 3가지까지 해서 2번째 챕터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3 권리분석 중급 단계 임차인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2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